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대의 막바지에 들어선 할머니입니다. 제가 요즘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는 재미에 푹 빠져서 울다 웃다 한답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던 일은 같이 일하던 사람이 물려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쉬엄쉬엄 격가지가 되어 지켜보고 있는지라 시간이 많아져 여유를 즐기고 있거든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제가 이렇게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낼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다 우리 손자 덕입니다. 그 손자 녀석 키울 때는 진짜 고되기도 했지만 그 녀석 덕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삶을 포기하고 막 살았을 수도 있지요. 부끄럽게도 저는 자식 농사를 아주 망쳤습니다. 사남매를 낳아 키웠는데 한 놈도 제 엄마 고생한 것은 몰라주더군요. 처음엔 그 사실이 괴로워 마음에 병이 오더군요. 밤에 잠이 오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매일 매 순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러다 어느 순간 고꾸라져 잘못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 처지가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자가 오고 나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법 잘 사는 친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시집도 부모님이 고르고 고른 혼처의 선을 보고 22살 되던 해에 올리게 되었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자식들도 연년생으로 내리 셋을 낳고 셋째와 3살 터울의 막내도 얻었습니다. 이웃들도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았죠. 그러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파로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돈보다도 사람에게 배신당한 걸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다 일도 나가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시아버님께 물려받아 운영하던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으며 집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막내가 10살이 되던 해에 술을 마시고 잠이 든 남편은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저와 아이들을 두고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해본 일이 집안일 뿐이라 아이들과 먹고 사는 것이 까마득해졌으니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겹치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래도 저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건사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손 놓고 앉아서 아이들과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가게들을 모두 처분하고 살던 집을 팔아 친정 동네로 이사부터 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시던 친정 어머님 곁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줄여간 덕에 한동안은 버틸 수 있었지만 그리 오래 갈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제가 바깥일을 알아봐야 했죠. 오빠와 남동생은 친정 아버지가 하시던 제분 공장을 하는 중이었는데 저에게 국수 장사를 권하더군요. 제가 한 요리는 누가 먹어도 좋아할 맛이라면서요. 어머니도 제 음식 솜씨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권하셨고요. 중학생이었던 첫째 아들, 둘째 딸, 국민학생이던 셋째와 막내 아들까지 어머님께 맡기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죄송하긴 했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잘 됐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의 제분소에서 밀가루를 받아 쓰다 보니 재료값이 절감되기도 했고 이모님 한 분과 함께 장사를 하다 보니 투자에 비해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와 돕는답시고 물도 나르고 설거지도 하면서 저를 기쁘게 하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장사하는 게 창피하다며 근처에도 오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돈 달라고는 어찌나 하던지 얄미울 때도 있더라고요. 막내는 엄마 품이 그리워 장사 끝내고 제가 들어가면 엄마 하고 달라붙어 매달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이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계실 때가 더 좋았죠. 하지만 그때는 자식들을 제가 지키고 건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도 컸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오빠의 곁에서 따로 나와 수산시장을 재건축해 세우는데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점포 몇 개를 사서 가게세를 받으며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고등학교에 올라간 큰아들은
그런 삼촌 사무실에 들락거리며 용돈을 받으며 으스대기 일쑤였죠. 그런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던 저는 아들만 보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제일 큰형이 되었으면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여기저기 다니며 용돈만 뜯어쓰고 다니니? 정신을 좀 차려라.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겠니? 너희 아버지 꿈이 너 서울의 대학에 보내는 건데 어쩌려고 그래? 라고 화를 냈죠. 그러면 큰아들은 엄마, 나는 삼촌들처럼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자주 접하고 보고 배우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다들 제가 부자인 줄 아는데 어떻게 주머니가 비어서 다니겠어요? 라며 심각하게 듣지도 않으며 대거리를 하더군요. 그런 큰아들을 보자면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집안의 장손이기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제 여동생들과 막내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큰아이를 감당하지 못하시고 힘들어 하셨고요. 오빠와 남동생이 나서서 나무라기도 했지만 차마 가여운 조카를 크게 혼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속상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힘에 부치게 행동했습니다. 장사는 해야 했고 아이가 그러니 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둘째부터 막내는 제가 집에 오기만 기다리며 문 앞에서 동동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길 여러 번 하다 보니 셋째 딸아이가 엄마, 우리도 자식이야. 왜 오빠 눈치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살아야 해? 장남이면 다야? 엄마도 할머니도 삼촌들도 그렇게 대충 혼내는 신용만 하니까 더 저러잖아. 나 얼굴 좀 봐. 어제 술 냄새 풍기면서 때려서 이렇게 됐어. 엄마 장사하느라 힘든 거 아는데 우리 좀 살자. 라며 한이 서려 울더라고요. 안쓰러웠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방에 누워있던 큰아이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너가 뭔데 동생들 저 모양으로 만들었니? 너가 깡패니? 너희 아버지도 손을 안 대고 키운 아이들을 너가 뭔데 때리고 힘들게 하니? 어?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런 저를 뿌리치며 큰아들은 아이, 내가 이제 이 집의 기둥인데 제가 동생들 교육 좀 시켰다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돈 번다고 우리 다 내팽겨치고 할머니 집에서 눈칫밥 먹게 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소리 쳐요? 라면서 눈을 뒤집고 덤볐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아이들을 건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버렸더니 막내 아들이 제 형에게 달려들며 형이 뭔데 엄마한테 덤벼? 형이 나빠. 맨날 우리 때리고. 형 싫어. 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러자 큰아들은 막내 아들에게 너가 이러니까 맞는 거야.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형님한테 덤벼? 라고 소리치더니 때리더군요. 그러자 둘째와 셋째가 제 오빠를 할퀴고 덤비면서 너가 장남이라고 한 게 뭐 있어? 엄마를 돕기를 했어? 공부를 하기를 했어? 인간 말종 같은 게 먼저 태어났다고 유세나 떨면서 힘없는 동생들이나 괴롭혀? 라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순식간에 난리통이 된 집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코피를 흘렸고 그걸 본 저는 큰아들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제게 처음 맞아본 큰아들은 놀란 듯 뺨을 잡고 멈춰서더군요. 그런 큰아들의 뺨을 더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대여섯 번을 내려치니 얼굴이 뻘개져서는 왜 나만 미워해요? 왜? 라며 악을 쓰더군요. 둘째와 셋째 막내는 그런 저와 큰아이를 보면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피를 흘리는 둘째가 코를 막으며 오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나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동생들을 보살필 줄도 모르고 저밖에 몰라도 다 좋아. 그런데 이렇게 때리고 마음에 상처까지 주는 너를 내가 어떻게 쟤들 곁에 두겠니? 나가라. 그간 너에게 할 만큼 다 했다. 그만하자. 너는 구제불능이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이깟 집구석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것 같아? 잡아도 나갈 테니 걱정 마. 나중에 찾지나 말아요. 라며 뛰쳐나갔습니다. 둘째 코피를 막아주고 셋째와 막내를 달래는데 막내가 엄마, 큰형이 또 오면 어쩌죠? 나 너무 무서워요. 라며 울더라고요. 그간의 아이들이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오빠고 제 형인데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애들이 이럴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못 오게 할게. 엄마가 장사하느라 너희들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둘째는 코피를 흘리면서 엄마, 오빠 분명히 와. 와서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무서워. 라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게 할게. 걱정 마. 라며 진정을 시켰지만 마음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후로 정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도 나가지 않아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오히려 선생님 쪽에서 종종거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애는 탔죠. 아이가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으니 어떤 어미가 속이 안 썩겠습니까? 그러길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가게로 불쑥 찾아온 큰애는 다짜고짜 그래도 나도 자식인데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나 다시 집으로 갈 거예요. 라며 협박하듯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너한테 그간 할 만큼 했어. 고등학생이 그만큼 용돈 쓰는 애가 어디 있니? 말하는 거 보니 정신 덜 차렸나 본데 그만 가거라. 라고 저도 맞섰습니다. 그러자 큰아이는 갑자기 앉아있던 식탁을 엎어버리더니 내가 곱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내가 우스워? 라며 소리를 치는데 마침 재료를 가져다 주러 오셨던 오빠가 그 모습을 보게 되신 거죠. 왕년에 유도를 했던 오빠는 큰아이를 그 자리에서 엎어치더니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 들썩거리게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이 잡놈이 어디서 패륜 잡범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어? 너희 어머니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행패를 부리고 있어? 라며 아이에게 호통을 치시니 아이는 저에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무 소리 못하고 맞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큰아이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혹시나 큰아이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했죠. 저는 가게에 나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집안을 다 뒤집고 장롱에 숨겨둔 돈을 가져간 흔적을 보고서는 아이들이 기겁을 했거든요. 일주일치 장사한 돈이라 꽤 많은 돈이었는데 그 돈을 다 가지고 갔으니 안 올 거라고 달랬는데도 아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저희 집을 새놓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은 차라리 그게 낫다며 그놈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가게도 옮기자. 그 길에 업종도 바꿔보는 건 어떠니? 시장 사람들 다 쑥덕거리는데 거기서 고생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찾아오면 어쩌나 싶어 선뜻 내키진 않았지만 특히나 둘째가 너무 불안해해 오빠와 남동생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잠깐 쉬면서 아이들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처럼 잘 웃기도 하고 노쇠한 제 외할머니를 챙기고 집안 정리도 잘하더라고요. 막내는 제 형이 안 보이면서 부쩍 살도 찌고 키도 컸습니다. 그러다 2달쯤 지나 아이들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 아이들 고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철민이가 여기로 왔어요. 제 아버지 흔적 찾는다고 와서는 저렇게 안 가고 있으니 나도 너무 곤란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그래도 데려가야지 라면서 채근을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아이를 제가 먼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 집으로 찾아갔죠. 절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집에 돈 챙겨서 온 데가 기껏 여기니? 도대체 동생들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애들이 너라면 학을 떼니, 어? 라며 채근을 했더니 그래서 삼촌 불러 나를 그렇게 개패듯이 때렸어? 지들이 잘못한 거는 모르고 다 나만 나쁘지?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집에 안 갈 테니
학교 근처에 방 얻어줘요. 그럼 거기서 나 혼자 지낼게. 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갈 거예요. 군대 다녀와서 뭘 할 건지 정할 테니까 졸업 때까지만 그렇게 해줘요. 라더군요. 어찌됐건 아이들과 큰아이를 분리해 놓을 필요는 있었고, 그렇다고 큰아이도 그저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그러자 하고 약속을 하고는 고모에게, 고모, 내가 가서 얼른 정리하고 아이 데리러 올게요. 3일만 기다려줘요. 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돌봐준 값으로 돈도 좀 쥐어주었죠. 그제야 구겼던 얼굴을 펴며, 아니, 나는 핏줄이니 괜찮은데 아이 아버지 눈치가 보이지. 라며 웃더군요. 큰아이 담임 선생님께도 연락해 2학기에는 학교에 나가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아이가 지낼 방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충 지낼 수 있게 살림살이를 마련해 놓고 큰아이를 데리고 와 동생들 모르게 지내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실망할까 싶어 몰래 반찬도 해다가 전해주고 돈도 보내줬습니다. 조건은 동생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죠. 돈이 끊길까 약속은 잘 지키더군요. 그러다 졸업을 했고 군대에 갔습니다. 큰아이가 군대에 가고 아이들에게, 너희 큰형 군대 갔어. 가서 고생 좀 하다가 보면 정신 차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 풀어라. 그래도 휴가 때 올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막내 아들은 풀이 죽어서는 네 라고 대답했지만 둘째와 셋째는 여전히 저희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싫어요 라며 화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셋째가 엄마, 그동안 우리 몰래 오빠랑 연락하고 지낸 거예요?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당한 세월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도 아니에요? 왜 오빠만 그렇게 감싸주고 숨겨주고 몰래 챙겨주고 그래요? 라며 더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러자 둘째는 엉엉 울면서 말없이 가슴만 쳤습니다. 막내는 그런 누나들을 보며 울기만 하고요. 아이들의 상처가 깊은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형제간을 이대로 떨어뜨릴 순 없었습니다. 알아, 왜 몰라. 엄마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너희 오빠고 형이잖니. 걔도 이제 안 그럴 거야. 그러니 우리 기회를 줘보자, 응? 이라며 설득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해하셨지만 어쨌든 자식이니 품어야 한다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부터 저에게 곁을 내주지도 않았고 필요한 게 없으면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도 돕던 아이들이 가게에는 콧배기도 내밀지 않았죠. 그러더니 휴가 나온 큰아이에게도 말도 안 걸고 각자 제 방으로 들어가 나와 보지도 않더군요. 그런 동생들의 눈치를 볼 만도 한데 큰아이는 그러던지 말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며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쉬다가 휴가가 끝나고 저에게 큰절을 하고는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그 후로 저를 마치 벌레 보듯 하더니 필요한 것을 종이에 써서 주고는 돌아서기까지 하더라고요. 애가 타고 속상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제게는 가게 일만 있는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 국수집을 그만두고 시작한 생선조림 가게가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마치 제 소망인 것처럼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큰아이는 제대를 했고 그 사이 둘째와 셋째는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막내는 제 형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큰애는 그런 막내를 쏘아보긴 했지만 전처럼 손을 대진 못했습니다. 막내가 호신술이며 권투를 배워 어느새 큰아이보다 덩치가 더 좋아졌거든요. 둘째와 셋째는 서울로 간 후 등록금과 용돈 보내달라는 전화가 아니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 안부도 묻지 않더라고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큰아이는 제대로 하고도 정신을 차리진 못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노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을 그렇게 지내는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막내가 고등학생이라 괜히 건드렸다가 시끄러워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매일을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서울에서 둘째와 셋째가 왔습니다. 묵묵히 할머니 장례를 돕더군요. 저는 속만 썩이고 집만 되었던 딸이라 그런지
너무 울어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은 그런 저를 위로하면서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항상 주시기만 하던 어머니의 빈자리가 장례 때부터 느껴져 힘들었습니다. 큰아이는 그런 저와 다른 가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얄밉더군요. 동생들이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은 건지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그 모습에 자식임에도 정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큰아이를 쏘아보더군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둘째와 셋째는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막내는 우리가 데리고 갈게요. 오빠 있는 집에 애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현민이도 서울서 학교 다니는 게 좋을 거고 엄마도 애 못 돌보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서 학교 다니게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왜 그 소리가 반갑던지 단숨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길로 서울로 가 아이들이 지낼 집을 알아봐주고 막내 전화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살던 집은 비워줘야 할 것 같아 오빠와 남동생에게 말했더니 살 만큼 살다가 이사 가. 괜히 돈 쓰지 말고. 라면서 사정을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큰아들이 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임신했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여자아이는 저 생선은 비려서 못 먹으니까 고기 종류로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며 큰아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어이가 없어 무시하자 싶었지만 임신을 했다 하니 또 무시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집이 어딘지, 부모님은 임신한 걸 아시는지, 결혼식은 언제가 좋은지 물었지만 그 아이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모가 키워주셨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자고 오빠가 그러던데요. 라고 답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뱃속의 아이를 내칠 수는 없어 참아야 했습니다. 큰애는 처음엔 여자아이를 챙기더니 점점 저 혼자 외출하고는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여자아이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저를 조르고요. 자기는 당장에 갈 곳도 없는데 큰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니 속이 탔겠죠. 어머니, 도대체 이 사람 어디 간 거래요? 분명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을 거예요. 라며 울며 난리를 친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게 왜 그런 놈하고 자식을 만들어? 나도 모른다. 너 신랑이니까 너가 잡아와. 라며 모진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가게에 나가 있는 사이 정말 큰아이를 잡으러 갔었는지 가게로 와 어머니, 그 사람 진짜 여자랑 있다가 저 보더니 도망갔어요. 라며 엉엉 울더군요. 장사하는 식당에서 그러기에 일단 집에 가 있고 이따가 이야기하자. 라며 돌려보내려는데 배를 붙들고 쓰러지더군요.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죠. 얼른 택시를 불러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큰아들이 있을 만한 곳에 연락을 돌려 진통 시작했으니 얼른 병원으로 오라고 알려놓고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꼬박 10시간의 진통 끝에 며느리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작고 예쁜 아이가 응애응애 울어대는데 그 소리마저 예쁘더군요. 며느리는 그런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골이나 그러겠지 싶었습니다. 젖도 물리지 않아 분유를 먹였지만 그래도 금방 애정이 생기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제 바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게에 나간 사이 며느리는 애만 병원에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아빠도 챙기지 않는 아이 혼자 키우면서 청성 떨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 살겠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새 출발하고 싶어요. 라는 메모만 남기고 갔더라고요. 나중에 나타난 큰아이는 술에 취해 에? 애가 뭐 이렇게 원숭이 같아요? 라더니 아이 엄마가 남긴 메모를 보고 찾으러 간다며 가버리더군요. 아이와 저만 남은 병원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골치가 아팠습니다.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젖병에 분유를 타 먹이며 아이가 불쌍해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마침 막내가 전화를 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나니 묻기에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자 막내는 엄마,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큰형 뒤치다꺼리만 하실 거예요? 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래도 너희 형 아이고 어떻게 모른 척을 하니? 그래도 핏줄인데. 라고 했더니 형만 핏줄이고 우리는 물줄이에요? 엄마가 이러시니까 형도 누나들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몰라요. 돈 보내주세요. 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서글펐습니다. 어쩌다 제 신세가 이렇게 되었나 싶어 속상하더라고요. 장사는 제가 없어도 당분간은 돌아가겠지만 오래 비울 수는 없어 마음만 급해졌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크게 조르는 것 없이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100일이 지날 무렵엔 제가 없고 식당 일을 하는데도 잘 있더라고요. 새돌까지 감기 한 번을 안 걸리고 컸습니다. 방실방실 웃는 모습을 보면 제 기분이 좋아지고는 했죠. 아이가 그렇게 클 때까지도 아이 엄마는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고 큰아들까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막내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와서 보더니 별말 없이 갔습니다. 막내는 제 누나들이 다니는 대학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끝으로 연락이 없었고요. 그렇게 아이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해준 집에 집값을 보냈다며 셋째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 저희 지낼 집 따로 얻어서 전에 집 얻을 때 주셨던 돈 보냈어요. 라기에 그 돈으로 보태서 집을 구하지 이 돈을 뭐하러 보내?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괜히 신세 지는 것 같아 싫어요. 바빠서 끊을게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말이 연을 끊자는 의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너무 없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돈을 벌어 보내주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필요 없다고 하니 아찔하더라고요. 하지만 막내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책임을 져야 했고 그게 도리였습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은 있었는지 막내는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다 형은 들어왔어요? 라고 간혹 묻고는 했습니다. 아니 어디선가 먹고 살만하니까 안 들어오겠지 라며 답을 하고는 했죠. 하지만 끝까지 제 조카에 대해 묻지는 않더군요. 아이가 태어난 걸 마치 모르는 것처럼 묻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의 제사 때가 되어 이번 아버지 제사 때는 누나들하고 좀 내려올래? 민준이 태어나고 제사에 한 번도 안 와서 이번에는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묻는 말에 막내는 저희 누나랑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아버지 기일에는 그냥 가정예배로 할게요. 엄마도 힘든데 제사 이제 그만 지내세요. 라고 답하더군요. 서운한 마음에 아무리 그래도 너희 형이고 너희 조카다. 그거 보기 싫다고 아버지 제사에도 안 오니?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내가 부족한 어미여도 힘들게 일해서 너희 학교 마치게 해주고 밥벌이 하게 해주었다. 그것만 보고 살았어. 너희 큰형? 나도 믿고 싫어. 그래도 어쩌느냐? 걔도 내 자식인걸. 그런데 걔 챙겼다고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 너희 형이 암만 미워도 태어나자마자 제 어미도 버리고 간 핏덩이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잘못해서 안부 한 번을 안 묻고 괄시를 하냐? 그래, 알았다. 이제는 서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자. 그래, 이제 다시는 전화 안 하마.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돌아서는데 손주인 민준이가 저를 보고 웃더군요. 펑펑 울고 싶었지만 민준이가 웃으니 저도 웃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민준이는 제 삶의 희망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업고 달래며 가게 일을 했습니다. 시장 어디를 가도 예쁨을 받으며 민준이는 쑥쑥 컸습니다. 제 나이 40대 중반의 할머니가 되어 늦둥이 아들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네, 내 새끼예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민준이와 저는 서로밖에 없는 둘도 없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 가게로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 여기저기가 멍들고 입가에 피가 터져 있었지만 그 아이더군요. 민준이 엄마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 저 왔어요 라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민준이가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라 아이가 없어 망정이지. 그 꼴을 보고 아이가 놀랄까 걱정이 되더군요. 어머나, 너 이게 무슨 꼴이니? 아니, 애 버리고 갔으면 잘 살지. 이게 뭐야? 라고 묻자 철민 씨랑 헤어지고 여기저기 떠돌다 살림을 차렸는데 그놈의 인간이 술만 마시며 손을 대서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여길 왔어? 애라도 보면 어쩌려고? 라고 말하며 주변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돈만 조금 주시면 다시는 안 찾아올게요. 어차피 지금 애랑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돈만 주시면 이라고 말하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가 인간이야? 아무리 사람 노릇 못하는 종자여도 그렇지. 제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돈 이야기를 해야지.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소리치면서요. 그 아이는 볼을 부여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어머님 손자니까 알아서 키우셨겠죠. 철민 씨 동생들 다 좋은 대학 보내고 하셨으니 어련히 잘 키우시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부모 정받고 자란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 낳아준 값이나 주세요. 그때 나갈 때 저 한 푼도 못 받고 나갔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새끼다 귀해도 너 같은 거한테 줄 돈은 없다. 돈 안 주면 너가 어쩔 테냐? 그냥 가라. 돈 없어. 라면서 내쫓았습니다. 민준이가 오기 전에 얼른 보내야 했지만 한 번 돈을 주면 또 와서 이럴 것 같아 줄 수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냉정하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을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안 보이더군요. 그날은 민준이를 남동생에게 부탁을 하고 가게 근처에 오지 않게 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혹시나 그 아이가 따라올까 싶어 두리번거리며 갔습니다. 심장이 아프더군요. 그 후로 한 일주일은 민준이를 남동생에게 맡겼습니다. 그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안 그래도 불쌍한 우리 민준이 안 좋은 꼴까지 보고 자라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민준이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착하고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가게 한편에 마련해준 방에서 학교 숙제, 학원 숙제를 하면서 90점 밑으로는 받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기특하다는 말만 하실 정도였죠. 민준이는 제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결혼을 한다며 남편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며 연락을 했더군요. 그러더니 민준인가 걔는 좀 다른 데 보내주세요.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기에 눈물을 삼키며 차라리 내가 올라가마. 너희가 편한 곳으로 장소 잡아라. 아예 상견례까지 해도 좋고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둘째에게 부모 노릇은 해야 했으니까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사돈이 되실 분들은 좀 매서워 보이시긴 했지만 사위 될 사람은 좋아 보이더군요. 상견례를 마치고 둘째에게 통장을 주며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라고 했더니 결혼식 때 연락할게요. 하더니 통장을 다시 내밀더니 가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셋째와 막내가 결혼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달랐던 점은 민준이의 존재를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결혼을 하고도 아이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민준이에게 더 기대었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에 합격했죠. 그것도 법학과예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크게 잔치를 열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날은 그간 애비애미 없이 서럽게 자란 민준이의 한과 민준이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했던 제 한을 다 풀어내는 자리였습니다. 하늘을 날 것 같더군요. 조카와 저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아무렴 어떤가 싶어 그저 즐거워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에 가고 나서 저의 식당은 더 잘 됐습니다. 서울대에 보낸 집이라는 게 소문이 나면서 아이들을 데려와 밥을 먹으며
다들 제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라고 기원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지역 맛집으로 방송도 타다 보니 장사는 더 잘 되었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준이 뒷바라지 한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남동생의 권유로 시장 점포를 몇 개 사두고 재개발이 되는 곳에 신축 건물도 몇 채 사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를 찾는 자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민준이만이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며 매일매일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나이가 들고 점차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르려고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회라 집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에게 전화는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제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는 아이가 그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는데도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민준이도 아랑곳 없이 2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 더 이상 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큰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제 덕에 손주 얻으셨으니 제목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어머니 가게도 엄청 잘 되고 건물도 몇 채 되시던데 제목 떼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기부증서였죠. 민준이가 사법고시를 붙고 보니 앞으로 높은 사람이 될 우리 민준이 앞날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아무래도 연락도 없는 제 아비와 애미였습니다. 언젠가는 나타나 아이 앞을 막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 앞날을 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다 제 돈이 문제가 될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민준이에게 민준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너희 아빠랑 엄마가 나타나서 널 힘들게 할 것 같아. 이제 너의 앞날이 창창한데 그러면 되겠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가진 재산 너 다니던 고등학교에 기부하고 너희 고모들이랑 작은 아버지한테 좀 나누어주고 내가 사는 집만 남길까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그동안 길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걸요. 이제는 제가 모시면 되니까 다 기부하셔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는 변호사 선배를 소개해주어 바로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증명서를 본 아들은 방방 뜨더니 이거 소송하면 찾을 수 있어. 내가 장손인데 왜 못 가져? 라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여기 봐라. 제3자 증여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되지 않는다 라고 쓰여있지. 아무리 그래도 넌 가질 수 있는 게 없어. 아들 노릇, 아비 노릇도 한 번 안 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 재산이나 챙기려고 왔니? 어림없다. 민준이도 이제 법조계에서 일하는데 너가 아무리 때를 써봐라 가만히 두나.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가라.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라며 큰 아이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후로 여기저기 뭔가 물어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오래 같이 일하던 동생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가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다달이 받기로 하면서요. 그 안에 제가 죽으면 저희 민준이에게 그 돈이 가게 해두었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다 만들어 놓았죠. 제가 죽을 때까지 민준이에게 손도 안 벌리려고 든든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변호사님과 상의해 큰아이에게는 돌아가지 않게 해두었죠. 그리고 요즘은 제 젊은 날의 꿈이었던 글쓰기 교실에 나가고 있답니다. 거기서 컴퓨터로 글 쓰는 것을 배워 이렇게 사연도 보내고요. 앞으로 실컷 글이나 쓰다가 죽고 싶습니다. 저희 민준이가 자리 잡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만 보고요. 너무 욕심일까요? 그래도 좋습니다. 둘째와 셋째, 막내는 민준이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끔 전화를 해 안부를 물어주거든요. 한번 내려오겠다는데 괜히 설레고 좋네요. 정말 이렇게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루어질까요? 지루한 못난 늙은이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